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이다.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당군조선에서 사용했던 말, 곧 우리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당군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한 우리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영어로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어를 하게 되면 프랑스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하면 중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체계, 또 사상을 테두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당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에 우리 민족은 우리말, 한국어를 더 오래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면 당군조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건국했는가, 그리고 당군조선 이전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환국이라고 또 일컫기도 하고 배달국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혹은 불어, 스페인어 등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소수로 된 형태입니다. 영어는 그렇지를 않죠. I eat apple 해가지고 주어와 소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떤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는 이라는 조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너라는 목적어에는 를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어미가 또 이렇게 사용됩니다.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죠. I like you, I love you 해서 조사와 어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는 주어에 이처럼 는, 가, 이, 은 등의 조사를 사용하고 또 동사에도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는 이중주어, 이중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귀가 잘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토끼는 귀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토끼와 귀가 이중주어가 되죠. 그리고 나와 귀가 이중주어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높임법, 존대어가 발달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님이 식사를 한다.
라는 우리 존댓말이 있죠. 영어로는 그냥 심플합니다. Father, take a breakfast. 이렇게 그냥 높임, 존댓말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존댓말이 father이라는 말에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또 해요. 주어가. 그리고 목적어에도 밥을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예, 식사를 이라고 한다든가 먹는다라는 말 대신에 드신다라고 이렇게 동사의 존대어가 또 이렇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존대어라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어떤 공경, 존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단순한 존대어가 아니고 예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로 발달을 하고 바로 이것이 또 평화의 문화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섯 번째,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그죠? 우리 가족한테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는 것이 되는 거죠. 주어를 또 생략하는 경우가 되고요. 목적어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할 때 그냥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답하는 사람이 이거 1,000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냥 1,000원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됩니다. 네. 또 굉장히 싸네요? 라고 하면 역시 또 주어가 또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래요 하면 역시 또 한꺼번에 이거 가져와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되듯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주 자주 생략이 됩니다만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말, 한국어의 뿌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한국어가 한반도에서 생겼을까요? 어디에 생겼을까요? 평양에서 생겼을까요? 서울에서 생겼을까요? 대전에서 생겼을까요? 제주도에서 생겼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생겼을까요? 그런데 2011년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소요화 지역의 기장이라고 하는 곡물이죠. 네. 그 농업지역이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라는 논문이 독일의 그 저명한 막스 프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에 마르티니 로베이츠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10여 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언어학자와 고고학자와 유전 생물학 학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진이죠. 이들이 결국은 이 알타이 어족, 우리 한국어가 속하는 것이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산맥이 사실은 그죠? 이 아시아 우리 만주 지역으로부터 해서 중국을 거쳐 몽고,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이 이 알타이 산맥을 끼고 사는 민족들이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학자가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족의 기원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이 농경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점차 뻗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타이 어족의 기원지가 바로 9,000년 전에 서요하 지역, 네, 지금 지도에서 보는 이 서요하는 바로 발해 유역의 서북쪽이 되는 거죠. 네, 이 서요하 지역에서 기원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서요하 지역이 지금 그 발해 요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 이 한국어 알타이 어족이 처음 기원을 했고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약 5,500년 전에 분화를 하고요. 또 원시 몽골어와 퉁구스어가 5,000년 전에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시 한국어와 원시 일본어, 원시 몽골어, 원시 퉁구스어, 원시 튀르크, 돌고어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 2차 분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의 경우는 굉장히 형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서 봤을 때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오래전에 우리의 한 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민족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고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일본도 사실 백제가 멸망하면서 건 1,000년 동안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따로 발전을 하면서 일본이 백제나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단절을 하면서 서기라는 일본 서기라는 책을 쓰면서 왜곡을 하면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왜곡해서 만들었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또 한 갈래입니다. 지금은 정말 일제와 또 임진왜란 등을 통해서 가장 미워하는 적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5,000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의 동포가 사실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면서 살았고 사실 일본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말 자체도 이 원시 한국어에서 이렇게 이제 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본 알타이 어족의 기원이 되는 요하 지역이 바로 중국의 요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알타이 어족의 기원일 뿐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진 세계 5대 문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을 알고 있는데, 이 단군 조선의 영역인 요하 지역에서 발해만 이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유적과 유물은 세계 5대 문명에 버금가는, 어쩌면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지닌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하 문명 지역에서는 이제 9,000년 전에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9,000년 내지 8,000년 전에 최초의 재배종, 기장, 그리고 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8,000년 전 최초의 옥 귀고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00년 전 최초의 적석묘죠. 7,000년 전 최초의 점을 친 뼈, 복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5,500년 전에 최초의 계단식 적석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수왕의 그 장군총 아시죠? 네, 피라미드와 같이 생긴. 네.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수많은 유적들은 바로 이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300년 전 최초의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이 또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검 중에서 공격형 동검이 아닌 아름다운 비파 모양을 형상화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 3,000년 전에 또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아시다시피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귀옥걸이라든지 옥귀걸이라든지 적석묘라든지 그리고 적석총이라든지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은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물, 유적이 발견된 요하 문명이 바로 단군조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문명이 꽃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군조선 문명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또 잠깐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BC 8,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토기 사용 이전에 어떤 신석기 유적인 예리코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이 됐고요. 또 기장이나 조 같은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의례용 건물의 흔적이 있는 터키, 아나톨리아의 어떤 문명들을 보면은 우리 단군조선에 버금가는 그런 유적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벽화에
사람과 이 동물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 문명은 말씀드린 대로 BC 9천년 전에 빗살 무늬 토기의 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8천년 전이라고 하면 유화 문명이 1000년이 앞선 문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장이나 조를 재배한 정착 문화가 있고 벌써 그 당시에 옥으로 만든 귀고리를 장식물로 이렇게 여긴 훌륭한 문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그런 적성묘가 8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8천년 전에 이미 장례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 문명으로 알려진 단군조선 문명은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서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생긴 문명이고 문명사가들이 그동안 발표한 기존의 세계 4대 문명, 특별히 이제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 4대 문명과 또 지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유화 문명은 바로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 한민족이 거주하고 수천 년 동안 머물면서 문화를 일구고 문명을 발전시킨 이 발해 유화 문명은 세계 어떤 문화 문명보다 더 오래된 최초의 발명과 최초의 풍요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유물과 유적지가 대량으로 발굴된 발해한 유역의 유화 문명을 이해하려면 단군조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단군조선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상에 국가가 탄생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빙하기가 종식된 1만 년 전 인류는 수백만 명에 불과했고 수렵 생활과 채집 생활을 통해서 식량을 구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이뤄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류학자들이 부족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하면서 수렵 채취 활동을 하지만 친구 집단을 만들면서 1년에 평생에 걸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농경으로 이행한 이 신석기 시대인 BC 8000년경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는 아시아 서남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대에는 보리, 밀, 다양한 콩류의 탄화된 씨앗과 겨가 출토되었고 사육하는 양과 염소의 뼈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대륙에도 BC 7000년, 6000년경에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황하 문명은 요하 문명보다 2000년 이상 늦게 발전된 문명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 단군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BC 3000년경,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BC 2000년경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 4대 문명뿐만이 아니고 위성 문명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을 4개의 독립 문명과 위성 문명으로 분류한 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수메르, 아카드 문명으로 나누고요.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을 독립된 문명으로 분류하고 다른 문명들은 이 문명의 영향을 받는 위성 문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명, 일본 문명도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발해 안에 있는 요하 문명의 발굴로 인해서 아놀드 토인비의 이 분류를 뒤집게 됐습니다. 단군조선의 유적과 유물이 오히려 황하강의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섰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8,000년, 10,000년 이상 된 문화적인 어떤 DNA, 바로 그 DNA가 지금 오늘날 발화를 해서 전 세계에 BTS, K-컬처, 영화, K-무비 등으로 K-뮤직, K-무비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 문화 문명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적 유전자 DNA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DNA를, 문화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도 단군조선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특별히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